우리 김하종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하종 변호사님을 소개드리면 김하종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석사 박사를 하시고 제19회 사법 29회 사법고 시작하기 위해서 19기 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찰에 쭉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 검사를 마치고 전남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제7대 국회 입법조사처장 차관급인데요. 이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후배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개탄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에 있는 이런 검찰의 행태와 한동훈 장관, 엄미중, 손준성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의 한번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탄 지역에서 다음 총선을 위해서 이원옥 국회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 열심히 박가리를 하고 있는 김하종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거리에서 검찰과 선전포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 존경하고 앞으로 우리 정치적으로 무궁 발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염원을 담아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바로 뒤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로 2년간 근무하면서 이 거리를 보았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사뭇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근무할 때는 저런 팻말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로서 정말 청춘을 보냈는데 그 시절에 저는 우리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고 법치주의의 파수꾼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박봉을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검사들 월급 많이 올랐을 거예요. 저희 때는 그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검사들 하는 거 보면 너무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검찰이 이렇게 정치의 한 복판에 서서 정치검사가 됐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일부입니다. 대다수의 검사들은 지금도 민생을 침해하고 있는 범죄자들과 씨름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세를 바라는 그런 소수의 정치검사들이 지금 정권과 합세해가지고 그런 무도한 짓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도한 행위들 가운데 우리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사건, 그리고 우리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송 대표님의 돈봉투 사건과 우리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송 대표님의 돈봉투 사건은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돈이 오갔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 법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란 법을 적용한다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이 될 것입니다. 중앙지검에는 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 분장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그 내규에 같으면 이 사건은 공안부에서 맡아서 처리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담 부서가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우리 집도 없는 송영길 대표가 부패사범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대로 그런 정당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에 관한 혐의점이 있다면 관례에 따라서 공안부에서 공정하게 수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검사들이 지금 정권과 같은
동지적 연대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정치적으로 풀어봐라 해서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과거에 검찰에 근무하면서 공안부에 많이 근무했습니다. 우리 공안부 과거에 근무할 때 이렇게 금도가 없이 무도한 짓을 하진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을 10명 잡아넣으면 여당 의원 적어도 8명은 잡아넣습니다. 저희들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들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파적이고 정치 중립? 그대로 머릿속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감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당장이라도 우리 그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사건을 공안부에 넘겨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신속할수록 향기롭다. 좀 빨리 좀 하세요. 우리 송영길 대표 파리 경영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6개월 동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없으니까 못 부르는 거 아닙니까? 뭔 잘못 하나라도 찾으려고 집을 지금 2번째나 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검사 2학년 때 저희들이 이제 2번째 임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2학년 때 제가 공무원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가택 수색을 하려고 결재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결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존경하는 당시 지청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각자 성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집을 들어갈 때는 정말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들어가라. 다른 부분 더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보고 그때 없으면 그때 집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라 하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검사하는 동안 내내 지켰습니다. 근데 요즘 검찰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집 들어가서 수사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발도 안 벗어요. 집에 들어가서 수사하면서 그거 한두 시간 하면 끝날 수사를 하루 온종일 죽치고 앉아있으면서 기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었습니까? 짬뽕 시켜 먹었습니까? 국민들한테 중계라고. 이게 검찰 법치주의 수호자 파수꾼이 할 일입니까? 양아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후배들 좀 반성하고 각성하십시오. 다음은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굳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백현동 사업은 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공공기관이 정부의 지방 이전 사업,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국책사업입니다. 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연구원을 전라북도 완주로 옮기도록 하는 게 그 당시의 국책사업이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식품연구원 부지가 팔아야지 그 돈을 가지고 전라북도 완주에 땅도 사고 건물도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라. 왜냐? 사봤자 거기에 좀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자연 녹지 지역 사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8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이 이사를 못 갑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식품연구원을 꼭 집어가지고 용도 변경이라도 해서 민간한테 빨리 매각해가지고 이사 가도록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관계 장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장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이사 갈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줘라. 근데 성남시장은 당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 용도 변경을 못 해주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지시인데 왜 빨리 이행을 안 하냐 하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가지고 촉구를 하니까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인데 또 막무가내로 안 한다고 버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 조화점이 뭘까? 그것을 찾아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R&D 거기가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IT 산업이 육성되고 있어서 경기도 종합계획과 성남시 도시계획 상에는 거기를 연구 부지로 그렇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R&D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 집밖에 못 집니다. R&D 부지라고 들어설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옆에 있는 테크노밸리하고 연계시켜서 R&D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준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R&D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 그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언론은 그것을 4단계나 종상향해서 그 특혜를 줬다 그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배경이 그런 겁니다.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인들에게 쉽게 팔기 위해서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꿨는데 더불어서 그 R&D 부지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그 용적률이 더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마치 큰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왜곡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연구원 부지가 2017년도에 전북 완주로 이사를 가서 잘 있습니다. 지방에 가서 전북 지역에 식품연구원 부지가 들어서 식품연구원 이전을 해가지고 국책사업대로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네. 성남시장이 국책사업에 협조해서 그렇게 계획대로 2017년도에 식품연구원이 전라북도 완주 구 시골에 가서 지금 공공기관에 지방 이전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한 일을 왜 박수를 안 쳐주고 이렇게 범죄시하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모르고 계실 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그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문제를 삼아서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박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법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혁신도시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43조에 보면은 이렇게 지방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려고 하는 땅을 민간인한테 팔 수가 없으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에게 강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43조.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안 팔리면 이걸 꼼짝없이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부에서 사라고 강매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이런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이라도 해서 빨리 그 민간인한테 팔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라 라고 해서 성남시에서는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민간인이 살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되
경기도 종합계획과 그리고 성남시 도시계획에 조화할 수 있도록 R&D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민간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남시가 R&D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고유지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왜곡해가지고 대단계나 정상행을 시켜줬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남시장을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제가 그럼 조금 더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막 서둘러서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사업은 사업의 기본 구조가 다릅니다. 대장동 사업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해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민관이 합동해서 공영개발을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현동 사업은 식품연구원 부지를 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토지 수용권이 강제로 발동돼 가지고 산 땅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유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다 아파트 짓는 것은 공영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엄청나게 큰 죄악시하는데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관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개입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대장동은 그 땅을 안 팔려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수용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강제 수용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반드시 공영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 비해서 백현동은 이렇게 좀 그 자율성이 보장된 그런 사유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하게 추궁하고 책임을 묻고 그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기본 베이스가 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재명 대표를 배임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공소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률가로서 차분하게. 그랬더니 이 공소장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이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재산범죄, 구속요건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그 타인을 배신할 때 성립되는 범죄이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고 200억을 피해를 입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타인의 사무로서 임무에 위배했다고 한 내용들을 적시한 것을 보면은 전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아닌 성남시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이게 배임죄는 굉장히 그 재산범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다 이해하신 것 같다고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늘 저녁엔 특별히 좀 스마트하신 분들만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좋습니다.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똑똑한 학생들한테 제가 교수를 7년간 했거든요. 똑똑한 학생들한테 강의하기 훨씬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배임죄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때 피해자가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인은 공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공수장에 보면 전부 다 성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수장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무, 이거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신인관계의 본질이 재산의 보호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장에 열거 되어 있는 게 용도 변경해 줬다, 인허가 해 줬다, 또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이런 것으로 임무위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도 변경, 인허가 이게 본질이 재산보호입니까? 이건 행정행위잖아요. 아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용도 변경, 인허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성남시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남시가 무슨 영리단체입니까? 재산 벌어들이는 단체입니까? 용도 변경을 재산 범죄라는 전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용도 변경한 것을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로 이렇게 짜 맞춘 겁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대법원 판례와 많은 학자들의 통설에 의해서 타인의 사무는 재산 보호를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변경을 타인의 사무 처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타인이 공사가 아니고 성남시라는 점,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한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인허가, 용도 변경, 이거는 또 개발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그런 권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자가 1,356억을 이익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356억의 이익 본 게 그게 무슨 용도 변경해서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본 게 아니고, 그 사업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사업하려면, 부동산 개발하려면 얼마나 리스크가 많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열심히 해서 그 정당하게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해서 번 이익을 범죄 수익으로 만드는 그런 그런 공수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범죄 수익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언론에서도 놓치고 있는데, 이 사업자가 이렇게 돈을 번 것은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번 측면도 있지만 이 땅을 기본적으로 싸게 산 겁니다. 그 백현동에 그 용도 변경으로 갑자기 그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땅을 바뀌었으면 땅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 땅 가격이 용도 변경 되고도 2,2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가로 따지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제 소환을 발휘해서 땅도 식품연구원하고 이제 관계해서 싸게 사고, 또 성남시에서 용도 변경 인허가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356억이라는 이익을 봤는데, 이거를 몽땅 범죄 수익인 것처럼 이렇게 공수장에 써놓은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더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공수장을 작성한 우리 검찰은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실력이 없다. 아니면 두 번째로 정치검찰이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력이 없으면, 이런 공수장을 작성할 정도로 실력이 없으면 우리 검찰이 실력이 있도록 우리 검찰 충원 제도를 제도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이고, 정치 검찰이면 검사들이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방안으로 지금 이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를 하고 검사들은 기소만 맡도록 하는 게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검사한테 기소권을 주고 자유재량권을 대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게 검사들한테 무한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기소 편의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치주의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인 독일에서는 기소 편의주의가 아닌 기소 법정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있으면 반드시 검사는 재량권 없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검찰은 아니 세상에 전두환이도 기소에 위해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다시 수사해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중에 무기징역 받고 그런 무기징역과 사형 선고를 받을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기소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소청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기소편의주의를 기소법정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서독의 유명한 클라우스 녹시라는 형법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기소법정주의만이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거에 이제 형법 교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강의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검찰 개혁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검사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또 친정집 편을 들어가지고 영은 색깔이 흐리고 있는데 안 그러겠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요. 제대로 된 검사들은 박수를 지금 받아야 정치 되겠네요. 한 주에 정치 검찰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검사들은 열심히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죄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검사들이 위에서 시킨 대로 기획을 내가지고 이 한동훈부터 이게 짜 맞춰서니까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14명인데 지금 이 반부패 수사 이부 검사들 중에는 아주 좀 회의를 느낀다는 검사도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참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좀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아도 피해자들 한번 잘 챙겨주시고 오늘은 박경무 장관님 모시고 우리 박정훈 대령건과 이 신원식 장관의 문제점을 살펴봤고 우리 차분하게 우리 김하중 변호사님으로부터 최근 저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미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7시에 여기서 집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송영길 TV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날은 꼭 좀 뭐 송영길 지지한다 이렇게 댓글만 달아주지 마시고 그날은 꼭 좀 참석해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 검사들의 이 문제점을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번 금요일 저녁 10월의 마지막 가는 밤에 길목에 한번 촛불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오십시오.